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트렌드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사이트를 던져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고 그럴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렌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흡사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기원전 800년에서부터 200년 사이에 인류에게 중요한 종교들이나 사상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추계 시대라고 부르는데, 조금 마이너한 버전이지만 그런 추계 시대가 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고삐 풀린 망아지들을 잡으려는 규제들이 글로벌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규제가 한동안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이제 설정을 한다 이런 움직임. 그다음에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받겠다라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뭐랄까요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 측면에서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짧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파급 현황.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5대 빅테크 기업들이 연평균 19%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관련된 법안이 최근에도 뭐 5개가 이제 상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이제 반독점 규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돼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이 되면은 이 소비자 측면에서 이 네트워크가 해체가 되면서 또 축적된 데이터가 분산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떤 전자상거래를 그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라던가 운송수단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잘게 잘게 쪼개지게 되면은 그런 뭐랄까요 데이터를 집적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효용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 구조 왜곡에 따른 잠재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들의 이제 뭐랄까요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자 유통업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도 이제 경쟁을 할 때 그런 경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의 역할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독점 규제를 하면은 이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빅테크 규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시행이 되려고 한다라는 흐름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신호를 줬죠. 우리 국가에서 생산해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일단은 사실 자국민을 중시하는 정서를 이제 다 보여줬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본능에도 부합하는 일인데 어쨌든 뭐 반도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이제 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서 그 국가를 운영했었던 나라들은 만약에 중국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리스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분업 체계가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분업이 이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가동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특히 뭐 마스크가 없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사소한 물품인데 그런 사소한 물품을 제조를 할 수 없다. 이거 참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는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따라서 이제 그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세계화가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기업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도 국가의 입김이 좀 더 세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최저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이제 글로벌 최저법인세 15%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G7에 이어서 OECD 130개국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낮은 법인세를 미끼로 장사하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9개국은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법인세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식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쉽지 않게 되겠죠.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 회사, 우리 애플이나 그런 회사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1,00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 일부를 매출 발생 국가의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한국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치죠. 그래서 그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간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활력이 떨어진 유럽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빅테크나 뭐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활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광대국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구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빅테크들이 얄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유럽에다가 프랑스든 독일이든 자국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인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이런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올리면 자본이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실효 법인세를 보면은 그 거의 맨 밑에서 세 번째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들은 이제 세금 법인세를 가지고서는 이제 사실 뭐
꿀을 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제 국가 간의 연합에 의해서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탄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도 많이 했고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다른 국가에서 막 이제 화학연료 기반의 어떤 그런 물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유럽 업체들이랑 이제 서로 대결을 하면은 유럽 업체들이 경쟁력에서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또 명분이 좋죠. 코로나 이후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인류가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도 이제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죠. 원래 이제 EU가 이런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중국, 인도, 동유럽 국가들 이제 아직은 화학연료 기반의 어떤 산업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유가 뭐 명분을 삼았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던 사실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수익이 좋고 효율성이 높다고 해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뭐 스스로 그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통제라던가 국가의 입김이라던가 아니면 연합한 국가들 혹은 국제기구의 어떤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안티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이 당분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죠.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ESG를 놓고 봤을 때도 ESG를 했을 때 수익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수익성만 봤을 때는 누가 ESG에 신경을 쓸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이제 극도의 자유를 우리가 허용을 했을 때 인류가 멸종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라면은 결국에 그것에 대한 안티로서 규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규제와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분 자유 경쟁을 허용을 하고 어떠한 인류 멸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무조건 자유롭게 가야 된다, 뭐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신자유주의 뭐 그다음에 뭐 그것에 대한 반동들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EU 탄소 국경세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 기업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한 보고서에 따르자면은 우리나라가 탄소 국경세를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 얼마를 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합쳤을 때 한 6천억 뭐 이렇게 계산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정치겠지만 추정치겠지만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뭐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미 뭐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이제 그런 규제라고 할까요? 제도 같은 것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유럽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대한 흐름 자체는 우리는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트렌드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